자, 이번에는요, 매매에서 제일 중요한 담보 책임,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가 공장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공장 부지로 땅을 좀 샀습니다. 땅을 한 700평을 샀어요. 그리고 땅을 매입을 할 때 그 위에 공장까지 같이 한꺼번에 매입을 했어요. 이때 매입한 공장에 하자가 있었다. 공장 건물에 커다란 결함이 있었다.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공장을 팔았던 사람. 바로 매도인이 공장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한 사람한테 지는 책임이 바로 담보 책임입니다. 따라서 담보 책임이라는 것은 매매 목적인 공장에 하자가 있을 때에 지는 책임을 말합니다. 여기서 구별할 개념은 책임지는 건 누가 지는 거예요? 매도한 사람이. 팔은 사람이 지는 거예요. 팔은 사람이. 까꾸려 책임 추궁은 누가 하는 거야? 책임 추궁은 매수자가. 왜 이렇게 하자 있는 공장을 팔았냐라고 책임 추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책임 부담하는 사람은 매도인이고요. 책임 추궁하는 사람은 매수자라는 점. 이걸 개념적으로 구별을 잘 지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서설부터 보도록 하죠. 441쪽. 의하여 매도인 담보 책임이란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나 물건을 위에다 써볼까요? 권리나 물건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재산권이죠. 재산권. 매매라는 것이 재산권을 돈 주고 인수한 거예요. 근데 그 재산권에 뭐가 있을 때요? 결함, 하자가 있었다. 그 재산권에는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물건하고 권리요. 물건하고 권리 또는 권리와 물건을 묶어서 우리는 재산권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지요. 그 바로 재산권에 흠결이나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이 팔은 사람이 인수한 사람한테 지는 책임, 그 책임을 우리는 담보 책임이라고 불러요. 이때 두 번째 법적 성질 살펴보시죠. 법적 성질이요. 우리가 삼성에서 핸드폰을 구매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 삼성이 내가 구매한 이 핸드폰에 폭발성이 있어서 잘못하면 사고 개연성이 있더라. 이래서 한동안 논란이 됐었어요. 이때 내가 산 핸드폰은 동네에 있는 대리점에서 샀단 말이에요. 대리점에서 돈을 주고 샀어요. 이때 대리점이 잘못한 거 있냐 이거죠. 대리점이 잘못한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잘못이 없어요. 판매자인 대리점은 아무런 잘못이 없죠.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어요. 그 잘못은 전적으로 삼성에서 잘못한 거죠. 이럴 때 고객인 구매자는 대리점에게 가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대리점한테는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지요.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결함이 있으면 그 책임은 판매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이름하여 이 책임을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담보 책임을 무과실 책임이라고 명명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 점이에요. 제품에 뭐만 있으면, 결함만 있으면 그 대리점에게 잘못이 있든 없든 묻지 않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하여 과실 책임이 아니라 무과실 책임으로 되어 있다는 점, 여기에 별표하셔야 됩니다. 무과실이어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 그 무과실 책임에다가 별표 하나 넣어두시고 뒤로 넘기시면 동그라미 3번이 있습니다. 임의 규정이라는 부분. 자, 그 부분에다가 삼각형 하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고요. 이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라는 점이에요. 임의 규정. 자, 법 규정이 강행 규정인 게 있고 임의 규정이 있습니다. 물권법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법이 정한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법이 정한 대로. 그게 물권 법정주의라면 계약법은 임의 규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법이 정한 대로 따라가지 않아도 돼요. 법이 정한 거하고 반대로요. 반대로 당사자가 계약을 틀어서 적용할 수 있어요. 왜냐? 계약법 규정들은, 우리가 다루는 계약법 규정들은 대부분이요. 99%가 임의 규정이에요. 1% 빼고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셨던 계약금을 포기해버리고요. 계약금을 날려버리고 해약을 할 수 있는 그 바로 해약금. 그 해약금으로 해약을 할 수 있죠. 이 해약금 해제는 언제까지 시점상 가능하냐? 일방이 뭐 하기 전? 이행 착수하기 전까지만 해약금 해제가 됐죠. 이 규정도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라는 점이에요. 법대로 안 해도 돼, 안 해도. 법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할 수 있죠. 근데 이대로 안 하고 해약을 못하게 특약을 할 수 있어요. 왜요? 계약법이 정한 이 규정들은 강제성을 띠지 않는 임의 규정입니다. 그럼 담보 책임도요. 어떤 재산권에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가 팔은 사람이 매수한 사람한테 책임지는 거잖아요. 이때 계약자끼리요. 이 특약으로 이걸 틀어버릴 수 있어요. 하자가 생겨도 책임을 면제시켜 주자. 책임 안 지자라고 계약으로 특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바로 담보 책임 규정은 임의 규정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 담보 책임을 면제시켜 주자. 면제라는 거는 책임을 안 지겠다. 책임 지우지 않겠다. 이런 면제 특약을 당사자끼리 집어넣었다면 계약서에다가 그러면 이 특약은 이게 물권법이었다면 이게 물권법에 존재하는 법 규정이면 이거는 무효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규정은 계약법에 있어서 그 계약법에 있는 규정들은 임의 규정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특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간주가 됩니다. 바로 담보 책임의 성격에서 유념하셔야 될 두 가지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무과실 책임 규정이라는 거 하고요. 임의 규정이라는 점. 바로 동그라미 3번에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자, 동그라미 3번에 매도인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은요. 임의 규정입니다. 왜 임의 규정이었어요? 계약법에 자리하니까요. 계약법에. 따라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민법이 정한 내용보다 가중은요. 세게 하거나 감경하거나 면제, 심지어 면제하는 특약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점 별표.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성질 논의에서는 이 정도로. 그 다음 보셔야 될게요. 담보 책임의 논의 출발입니다. 논의의 출발. 논의 내용입니다. 논의 내용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논의의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그 재산권을 내가 샀다. 매매로 공장을 샀다. 땅을 샀다. 핸드폰을 샀다. 근데 그 목적물에 결함이 있다. 하자가 있었다. 그럼 어떻게 서로 취급받느냐. 어떻게 취급받느냐. 하자가 있으면 하자가 아주 심각하다. 아주 심각한 하자라서 더 이상 계약이 유지가 될 수 없다. 아주 중차대한 하자면 계약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계약 해제 처리해. 해제 처리하고 나아가서 뭐까지 하느냐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담보 책임의 중차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계약을 해제하든가 나아가서 손해배상까지 걸 수 있는 거예요. 하자가 중차대하면. 근데 하자가 중차대하지 않고 경미한 하자에 그쳤다. 아주 경미한 것들이다. 사소한 것들이다. 그러면 해제까지는 못 가고요. 손해배상으로 끝내요. 손해배상으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대금 감액으로요. 깎아버려요. 돈을 깎아달라고 할 수 있어요. 감액 청구 문제로 가기도 해요. 자, 이것들이요. 이렇게요. 이런 대처 방법들이 사안마다, 문제된 사안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이 되어요. 자, 이 세 가지를요. 우리가 주로 이 세 가지를 다루게 되는데 기타 등등 있어요. 나머지 기타. 여기까지 보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주로 보셔야 될 건 이 세 가지입니다. 계약을 해제한다든가 아니면 손해배상을 요구하든가 해제나 손해배상이나 어떤 경우에는 감액이 되어요. 이렇게 해결을 하는데 이렇게 해법을 찾아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논의의 출발은 뭐냐면 매수자가 이 매매 계약했던 거를 해제를 한다든지 해제라는 거는 계약을 엎어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감액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요구할 때 논의의 출발점은 뭐냐면 논의의 출발점은요. 원칙적으로 하자가 있었다는 거를요. 모르고 있었어야 돼. 모르고.
모른 상태일 것, 즉 매수인이 선이요. 선의일 때, 매수인이 선의일 때 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걸 논의의 출발점으로 머릿속에 각인을 하고 들어가면 돼요. 이게 원칙이라는 점이, 이게 원칙. 그런데 이 담보 책임을 이제 공부를 조금 더 들어가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시면, 사안마다 보시면 어느 경우에는 선의가 아니라 악의여도요. 악의여도 매수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을 때. 자, 우리가 지금 하자를 모를 때를 전제로 책임을 물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공장 살 때, 내가 공장을 인수할 때 거기에 결함이 있었다는 걸 내가 몰랐다. 몰랐어야만 계약을 가서 따질 수 있어요. 판 사람한테.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가 바로 선의가 아니라 악의여도. 선악불문하고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바로 요것과 요거를 구별하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는 선이고 어느 경우에는 선악을 안 가리느냐 이 부분입니다. 선악불문하고 바로 이거를 구별해서 정리하는 게 바로 담보 책임의 중요한 출제 타켓이에요. 자,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선이고 어느 경우에는 선악인지 여기에 포인트를 두시면서 내용을 하나씩 잡아나가시면 완결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의 출제 포인트다. 자, 이렇게 머릿속에 두시고 출발은요. 출발은 매수인이 선의여야 한다. 선의 몰랐어야 된다. 하자를 모르고 있어야만 논의의 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일단 머릿속에다가 저장을 하고 들어가시자고요. 예외적으로 선의가 아니라 악의여도요. 선악을 불문하고 다 인정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선악 불문하고 인정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들을 예외로 놓자고 예외로. 그걸 제가 따로 이게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1, 2, 3. 세 가지 케이스. 이것만 따로 정리하시고 요 세 가지 케이스만 따로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다 매수인이 선의여야 된다. 그래서 담보 책임은 예외인 세 가지요. 예외인 선악 불문하고 인정되는 이 세 가지요. 매수인이 선악.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수인이 선의 악의 불문하고 인정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세 가지 케이스예요. 세 가지 케이스. 이건 나중에 소개하도록 하고요. 심화학습에서. 이때 세 개 빼고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다 매수인은 선의를 전제로 한다. 이렇게 자꾸 들어가시면 담보 책임 접근이 한결 가벼워져요. 이미 절반을 해버린 거예요. 절반은. 담보 책임의 출발은 어디서 한다? 매수인이 선의였을 것. 오케이. 이 예외에 속하는 것들이요. 예외에 속하는 것들 세 가지는 나중에 논의로 하자. 이러면 담보 책임은 절반 정도 해결이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거기다 하나 넣어주시고 가겠습니다. 우측에 443페이지 보시게 되면 443페이지 보시면 박스 나와 있죠. 박스에 담보 책임 내용하고 박스에 보면 권리하자하고 물권하자로 판을 짰어요. 매매 목적이 재산권이고 그 재산권이 바로 물건과 권리 아니겠어요? 두 개로 나눠 놓고요. 다시 권리하자는 5개요. 1, 2, 3, 4, 5, 5가지 번호 매겨보세요. 전부 타인 권리의 1번. 일부 타인 권리의 2번. 수량 부족의 3번. 용익권 제한의 4번. 저당권 실행의 5번. 그래 권리하자는 몇 개로요? 5개로. 권리하자의 5개. 그 다음 물건하자를요 2개로 나누자고요. 특정물 하자 1번. 불특정물 하자의 2번. 2개로 나누자고요. 2개로. 자, 그런데 이렇게 어느 경우에 보면 선악이 되어 있고 어느 경우에는 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다 외우셔야 되거든요. 이걸 다 외우는데 우리는 지금 제가 큰 주제를 하나 던져드렸어요. 해법을, 솔루션을 하나 드렸어요. 담보 책임은 동그라미 2개로 풀 수 있다. 선의인 케이스하고 선의 악의 불문하고 선악 다 되는 케이스 2가지 케이스로 나눠진다. 출발은 이거다. 출발. 그래서 그 전체를 이걸 다 외우려고 할 필요 없이 이걸로 일단 정리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나중에 해결해 드리니까 이 표를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는 작업은 정말 무식한 작업이에요. 정말 무지막지한 작업이고요. 불필요한 작업이에요. 이건 아주 간단하게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 그때 보도록 하고요. 일단 담보 책임은 출발이 선임해야 된다. 매수인이 하자를 모르고 있는 상태. 자, 그거 하나만 넣어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밑에 있는 5번입니다. 다른 유상계약의 담보 책임은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담보 책임은 매매의 명문 규정이 존재하고 이 담보 책임 규정은 유상계약인 교환이나 임대차에도 준용됩니다. 자, 그 점에 별표합니다. 5번의 별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된다. 거기에 별표하시죠. 그럼 다른 유상계약은 뭐가 있느냐면 매매 이외에 교환, 임대차,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거기까지 담보 책임이 준용된다는 의미. 자, 그리고 이제 담보 책임의 종류를 하나씩 살펴보시는데 토탈에서 담보 책임은 이렇게 나눠졌어요. 담보 책임은 보시면 권리의 하자와 또 하나는 물건의 하자. 이렇게요. 담보 책임은 크게 종류로 나누자면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권리의 하자인 케이스하고 또 하나는 물건의 하자. 이걸 옆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권리의 하자 또 하나는 물건의 하자. 이 두 개를 이렇게 나누게 된 까닭은 재산권을 돈 주고 넘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재산권이 바로 권리와 물건을 묶어서 재산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렇게 두 개로 분류가 되어진 거예요. 이때 권리하자는 다시 몇 개로 나눠졌느냐면 5가지로요. 5개로 나눠지고 물건의 하자는 몇 개로? 2개로 아까 세분했어요. 그 5개 중에서 이번 순환에 2개 보고 여기서 2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3개는 심화학습에서 만나보도록 하죠. 그래서 권리하자 5개를 세분해서 목차만 한번 써보시면 전부 타인 권리. 예컨대 1000평을요. 1000평의 공장 부지를 내가 샀어요. 샀더니 나중에 보니 그 땅 주인이 땅 판 놈이 아니라 엉뚱하게 딴 놈 거였다. 딴 놈 거. 이거를 전부 타인 권리 매매라고 그래요.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전부 남의 땅을 팔아먹었다는 거죠. 매도인이. 두 번째는요. 이 파는 놈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타인 권리였다. 1000평 중에 100평이. 여기는 1000평 몽땅. 1000평이 다 남의 거였고 여기는요. 일부가 1000평 중에서 예컨대 200평이요. 200평이 남의 거였다. 일부 타인 권리. 세 번째는 수량 부족. 1000평으로 알고 내가 땅을 샀다. 그래 땅값 10억을 결론냈더니 나중에 측량해 보니까 150평이 모자라더라. 150평이 모자라요. 모자라. (150평이) 부족한 거죠. 부족한 거를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수량 부족이라고. 이거는 뭐냐면 200평이 남의 땅이었다. 200평이 남의 땅. 네 번째는 용익권 제한입니다. 땅을 샀는데 보니까 그 땅에 진입로가 없다. 지역권이 없더라. 용익권의 제한이 있었다. 마지막은요. 저당권이요.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실행되어 가지고요.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내가 땅을 빼앗기게 되었다. 즉 저당권이 있는 땅을요. 저당권 있는 땅을 내가 샀다. 20억 주고. 즉 땅 주인이 은행에 융자받아 있었죠. 융자받아 있는 땅을 내가 샀다. 20억 주고. 그런데 그 융자받은 돈을 땅 파는 사람이 갚지 않아 가지고 경매로 넘어갔다.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실행이 되어서 내가 소유권을 뺏기게 되었다. 그래서 권리하자는 이렇게 5개로 세분이 되겠습니다. 전부 타인 권리인 경우, 두 번째는 일부 타인 권리, 세 번째는 수량 부족, 네 번째는 용익권 제한, 다섯 번째는 저당권 실행 이렇게요.
자, 이 중에서 이 5개 중에서 이번 순환에는 이 2가지만 보도록 하지요. 일부 타인 권리하고요. 수량 무적 2개를 보고 나머지 심화 과정에서 3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타인 권리 그리고 수량 무적 이 부분에 관한 내용 바로 만나시겠습니다. 교재 어디냐면 445쪽이 되겠습니다. 445쪽 맨 위쪽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케이스요. 예컨대 1000평의 공장 부지를 샀는데 그 중에 200평이 남의 땅이었더라. 이런 케이스를 일부 타인 권리요. 우리가 흔하게 보는 케이스는 이런 거예요. A 땅을 B가 샀어요. 제가 땅을 사가지고 이거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건물도 오래됐고 해가지고요. 여기를 건물 헐고 새로 짓습니다. 새로 짓는 작업을 하기 전에 여기 측량을 해봤더니 이 땅 일부가 C 땅이 이렇게 껴있더라. 일부가 내 땅이 아니라 C 땅이 여기 껴있더라 이거죠. 일부가. 이런 케이스가 바로 이거죠. 일부가 타인 옆집 땅이 일부 껴있더라. 이런 케이스.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 이 주인하고 이 매수한 사람하고 땅 판 사람하고 매도인 여기 매수인 이 계약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문제죠. 이렇게요. 이 문제 풀이를 우리 민법 572조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445페이지 맨 위쪽.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이거를 줄여서 일부 타인 권리라고 부릅니다. 자, 매매 목적이 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일부 타인이죠.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요만큼을 얘가 넘겨줄 수 없어요. 왜요? 남의 땅이니까요. A 땅이 아니라 남의 땅 있잖아. 남의 땅. 이러면 이거 어떻게 둘이 해결하느냐. 다음처럼 해결하면 됩니다. 매수인은 앞에다가 넣어주세요. 선악 불문. 그 부분의 비율로. 그 부분의 비율의 따옴표. 그 부분의 비율이면 요거죠. 요만큼. 1000평 중에서 요만큼의 비율로. 1000평 중에서 요만큼의 비율. 남의 땅만큼이죠. 남의 땅만큼의 비율로 어떻게 해요? 대금을 깎아버리면 돼요. 요만큼의 비율로 감액. 이때 감액할 때 매수인이 선이냐 악이냐 이거죠. 선악 불문한다는 점이에요. 선악 불문하고 감액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별 3개 합니다. 그래서 그 매수인 앞에 선악의 별 3개예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고 있어요. 원래 담보책임의 출발은요. 선이라고 그랬어요. 출발점은 매수인이 선이어야 된다. 매수인이 선이일 것. 그런데 바로 그 예외죠. 예외. 매수자가 선이가 아니라 이게 C의 땅인 거를요. A 땅이 아니라 C의 땅인 거를 얘가 알고 샀어도 이거 악의여도 감액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2항입니다. 전항의 경우에는 일부가 타인의 땅에 묶여 있을 때, 일부가 타인 땅에 속한 경우를 말하죠. 잔존한 부분만이면은 이거죠. 여기를 뺀 나머지요. 나머지 부분만이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선의의 매수인은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이 나머지만으로 요걸 뺀 나머지만으로 내가 목적 달성을 못하겠다. 공장을 못 짓겠다. 여기다가 공장을 못 짓겠다. 전원주택을 못 짓겠다. 왜? 이 일부 타인이 요만큼 껴있는 게 많더라. 이게 이만큼을 먹었다. 이만큼을. 나머지만으로는 내가요. 공장도 못 짓고 전원주택을 못 짓겠다. 그러면 계약을요. 전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체 계약을. 바로 계약 전부 해제권이 생기죠. 감액은 아까 첫 번째 1항에서 선악 가리지 않고 감액을 줬어요. 감액권을 보장했어요. 감액 청구 깎으라고. 근데 계약을 해제해서 엎어버리는 거야. 이 계약을 엎도록 하는 해제권은 언제만 주느냐면 선의일 때만 보장해요. 선의일 때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감액은 선악을 안 가리는데 해제는 언제만요? 선의일 때만. 다음 3항으로 넘어가면
선의의 매수인은요. 이때도 선의죠. 동그라미요.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 또는 해제. 감액 또는 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 밑줄을 한번 그어볼까요? 감액부터. 감액 또는 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항. 자, 여기 볼까요? 이 매수인이 이 땅을 사서 공장을 지으려고 그랬다. 아니면 전원주택을 내가 지으려고 그랬다. 그런데 측량을 해보니까 이게 요만큼이 아니라 너무 많더라. 남의 땅이 너무 많이 이만큼 먹여 있어가지고 너무만큼 이렇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내가 전원주택도 못 짓고 공장도 못 짓는 상황이다. 그러면 내가 목적 달성을 할 수 없죠. 목적 달성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럴 때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어요. 목적 불가하면, 목적 달성 불가하면 해제하면 되죠, 해제. 그럼 해제로 끝나냐고요? 아니죠. 해제하고 이거 건물 지려고 내가 여기다 건물 지려고 목재 사놓고 재료 사놓고 자재 온갖 자재를 다 사다 여기다 준비를 미리 해놨다. 그런데 계약이요. 목적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 여기는 자재나 시멘트, 모래 다 불필요한 상황이 되죠. 그러면 해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뭐까지 하느냐. 이 땅 주인한테 손해배상까지 걸 수 있다. 그래서 해제하고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어요. 단 매수인이 선이면요. 매수인이 선이면. 이거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를 말해요. 목적을 달성할지 못할 때. 이게 너무 많이 먹어서. 근데 거꾸로요. 이 먹은 부분이 조금이면 이렇게요. 조금 먹었다 이만큼만. 그러면 요만큼 때문에 목적 달성 못하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목적 달성할 수 있다. 공장도 세울 수 있고 전원주택도 세울 수 있다면 그때는 해제는 불가능해요. 해제는 불가능하고 그럴 때는 뭘로요? 요만큼을 감액을 하면 되죠. 감액을 해버리면 되죠. 감액. 목적 달성이 가능할 때, 목적 달성이 가능할 때는 감액하는 거죠. 요만큼 깎아요. 요만큼 깎고 그리고 뭘 청구한다? 손해배상을. 이거 둘 다 선일 때만 되는 거, 선일 때. 자, 요렇게 마감이 돼요. 따라서 요 먹은 부분이요. 남의 땅 먹은 부분이 이렇게 많으면 해제로 해결하는 거죠. 해제하고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조금 먹으면 해제가 아니라 뭘요? 감액이죠. 감액하고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거죠. 이 두 단어죠. 두 단어. 이렇게 두 줄을 한 줄로 표현하면 두 줄을 한 줄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해제를 하든가 아니면 손해배상을 감액을 해. 해제나 감액을 하고 더불어 손해배상을 걸면 되지. 이런 표현이 바로 사망이 옳시다. 선의의 매수인은요. 선의의 매수인이죠. 악의가 아니라 선이죠.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 또는 해제 외에 뭐까지요? 손해배상도 별도로 걸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감액 또는 해제니까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 골라 잡으세요. 감액하든지 해제하든지. 그리고 뭐까지요? 손해배상까지 걸 수 있다. 바로 이 두 줄을 의미합니다. 두 줄. 이 사망을 풀어낸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럼 이걸 한 줄로 옮기면 우리 법조문처럼 감액 또는 해제 외에 별도로 뭐 할 수 있다고요? 손해배상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줄로 단순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더 복잡하죠. 감액 또는 해제 외에 뭐까지요? 손해배상까지 걸 수 있다. 이 의미는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이거예요. 일부가 남의 땅이 여기 껴들어와 있더라. 이럴 때는 어떻게 문제 풀어느냐. 솔루션이 이거다. 솔루션은. 쟁점은 이 세 가지로요. 쟁점 세 가지. 첫째, 감액은 언제 할 수 있느냐? 선악불문이다. 해제하고 손해배상도 언제냐? 선의일 때만 해요. 다 선의일 때죠.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박스로 이렇게 박스로 정리하면 마감되겠습니다. 세 가지예요. 하나,
둘, 셋. 가맹만 선악이고요. 해제하고 손해배상은 언제다? 다 선의이다. 선의를 전제로 합니다. 선의, 요것만요. 가맹만 선악불문입니다. 언제요? 일부 타인에서는. 이렇게 일부 타인 권리의 법률적인 핵심 쟁점, 담보책임 핵심은 매수인이요. 매수인이 책임 추궁할 수 있는 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세 가지로. 그래서 일부 타인 권리 매매. 일부 타인 권리를 매매한 경우, 일부 타인 권리에서는 쟁점은 요거예요. 1, 2, 3. 하나 조심할 팁이 있다면 주의할 게 4번이에요. 주의할 게 동그라미 4번. 기간입니다. 이 책임 추궁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주구장창 하느냐? 그게 아니라 바로 다음 주에 있어요. 573조에. 전주의 권리는요. 매수인이 선의일 때는 그 사실 안날로부터 1년이고요. 악의일 때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이라는 점이에요. 예, 거기에 573조의 삼각형 아시죠? 예, 시험에는 아주 여러 번 출제를 했어요. 아주 단순한데 여러 번 출제했어요. 기간입니다. 기간. 선이면 몰랐다. 내가 이게 남의 땅이 껴있는 걸, 남의 땅이 들어와 있는 걸 몰랐다. 선이면 언제까지냐? 언제부터냐면 안날로부터. 안날로부터 1년이죠. 1년 안에 끝장을 봐야 돼요. 안날로부터 1년 안에. 근데 악이면 알았다. 옆집 땅이에요. 옆집 땅이 좀 들어온 걸 알고 있었다. 악이면 안날이 아니라 계약일입니다. 계약일. 계약일인데 제가 줄여서 계약일로 바꿉니다. 계약일부터 1년이에요. 자, 여기서 계악일로 제가 이렇게 바꾼 이유는 악일 때. 악일 때는 계악일이라는 점. 이렇게 연관어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연관어로. 선이면 안날이고요. 안날. 선이면 안날이고 악이면 계악일이라는 점. 악이. 이게 시험은 이렇게 거꾸로 대각선으로 시험은 아주 잘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간은요. 이 일부 타인에서 담보책임 행사 기간은 악일 때만, 악일 때 포인트를 맞추십니다. 계악일. 악이면 계약일이 아니라 계악일이다. 악일.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량부족은 뒷장에 있어요. 446페이지. 446페이지에 574조. 수량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와 담보책임입니다. 전 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야. 매매 목적물 부족에 밑줄 그어보시도록 하죠. 매매 목적물이 부족하다. 수량 부족이죠. 수량. 예컨대 1000평인 줄 알았더니 150평이 부족하잖아. 이런 부족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깎어. 다음 밑에 그 옆줄이요.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거기부터 밑줄 그어볼까요?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했다. 창고가. 공장이요. 공장 일부가 멸실했더라. 공장 3동 중에 일부가 멸실했다. 언제요? 계약 당시에. 전부가요? 일부가요? 일부가 이미 멸실했다. 거기 별표할게요.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했어요. 일부가.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는 점에 포인트예요. 그리고 그 밑에다 써보실까요? 원시적 일부 불능 또는 수량 부족이라고 그래요. 원시적 수량 부족. 자, 일부 타인이 민법 572조에 규정되어 있었다면 수량 부족은요 574조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량 부족 문제. 자, 574조죠. 자, 이 부분에서 포인트요. 이 부분에서 포인트를 정리해 보면 자, 이 도표대로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저장하시면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그리고 핵심 정리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을 이렇게 도표화시켜서 정리를 해드리고 가고 있습니다.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핵심은 첫째, 원시적
수량 부족이라는 점이에요. 원시적으로. 계약할 때부터 수량이 모자랐다는 점. 아니면 일부 불능일 거죠. 원시적 일부 불능일 때. 전부가 아니라 일부 불능인 거예요. 일부가. 원시적으로 수량이에요. 수량이 조금 모자라든가 일부가 불능이든가 이럴 경우에만 이 수량 부족 574조가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계약할 때 1000평인 줄 알았어요. 1000평인 줄 알았더니 150평이 모자라잖아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니면 공장 3동 중에 한 동이 일부가 불나버렸다. 일부 불능일 때. 이때만 쓰인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원시적 전부 불능일 때, 원시적 전부 불능일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시적 전부 불능일 때는 이 수량 부족에 관한 574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이때만요, 이때만. 일부 불능이거나 수량이 조금 부족하죠. 조금 부족해야죠. 이거는 전부잖아요. 몽땅 불능인 경우죠. 몽땅 불능. 이때는 574조가 전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두 번째, 그럼 해법입니다. 해법. 부족했다. 그럼 해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면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시를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그랬으니 매수인이 선의일 것. 매수인이 악의가 아니라 선의일 때요. 선의일 때 준용한다 그랬습니다. 준용한다. 여기다 준용하면 되죠. 감액이 일부 타인에서는 선악을 불문하고 인정되었다면 이쪽에서는 선의일 때만요. 선의일 때만 1, 2, 3이 준용이 돼요. 1, 2, 3이. 언제만? 선의일 때만. 그럼 선의여야만 뭐를 할 수 있느냐면 감액이 되겠습니다. 150평이요. 150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150평이. 150평이 모자라는 만큼 감액해버리면 끝. 두 번째는요. 150평이 모자라가지고는 내가 공장도 세울 수 없고 건물도 세울 수 없어. 그러면 계약을 해제로 해야죠. 해제로. 감액이 아니라 해제로. 그것도 선의이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요. 해제하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걸든가 아니면 감액하고 손해배상하지요. 이걸 우리는 아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감액 또는 해제 외에 손해배상 걸 수 있다. 감액 또는 해제 외에 별도로 뭐까지요? 손해배상까지 걸 수 있다. 이게 여기에 똑같이 쓰인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기간이요. 기간이 선의일 때니까요. 이거 담보책임은 수량 부족의 담보책임은 언제만? 오로지 선의일 때만 되니까요. 매수인이 선의일 때만. 감액도 선의, 해제도 선의. 그죠? 따라서 기간은요. 행사 기간은 언제냐? 악의가 아니라 선의니까 안날로부터 1년이다. 네 번째 기간입니다. 선의니까요. 매수인이 선의여야 되니까 언제부터 1년이다? 안날로부터. 안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하면 끝. 이렇게 해서 수량 부족의 경우의 담보책임 4가지를 집중적으로 보셨습니다. 이 4가지를요. 책상에 붙여두시고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이거 암기가 딱 되셔야 됩니다. 수량 부족의 경우에는 논의의 출발은 선의라는 점. 그리고 논의의 출발은요. 첫째, 이 수량 부족으로 인한 574조가 쓰임새는 이 쓰임새가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은 원시적 수량 부족이거나 일부 불능일 때만이다. 전부 불능일 때는 574조하고 무관하다. 그 핵심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선의이면 감액하든지 해제하든지 이걸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타인 권리일 때는 해제하고 이쪽 똑같죠. 선의일 때는. 근데 요거만 감액 부분에서만 선악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 이 점이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쪽이요. 이쪽하고 요게 차별화되는 점이다.
요걸 염두에 두시면 아하, 수량 부족과 일부 타인 권리는 구별이 가능하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요. 요 점에서 구별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는 아니면 책상에 포스트잇을 붙여놓으시고 여러 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권리하자에 관한 담보책임 2개 조문 572조하고 574조를 만나보셨고요. 물건하자를 규정한 451페이지. 물건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45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담보책임을 권리의 하자하고 물건하자로 나누었을 때 그 권리하자는 5개로 세분이 되었어요. 5개로. 근데 물건하자는 다시 2개로 쪼개졌는데 그 2개가 뭐냐면 이렇게 세분이 됩니다. 하나는 특정물의 하자. 또 하나는 불특정물의 하자. 이렇게 2개로 다시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불특정물의 하자를 이름하여 종류물의 하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종류물의 하자. 특정물하고 이 차이는 특정물은 세상에 유일한 거. 집은요. 내가 산 집은 세상에 유일한 거죠. 그거 특정물이에요. 근데 내가 산 자동차, 내가 새 자동차를 뽑았다. 그랜저를 뽑았다. 핸드폰을 뽑았다. 그거는 똑같은 제품이 여러 개 있죠. 그거는 이름하여 종류물이라고 합니다. 그 핸드폰이나 자동차에 결함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종류물의 하자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산 집에 하자가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특정물의 하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정물 하자 여기 보도록 하죠. 특정물 하자. 예컨대 빌라를 샀을 때 그 빌라에 누수가 있었다. 그 누수가 심각하냐 경미하냐 이거에 따라서 솔루션이요. 해법이 달라집니다. 그 누수가 이 결함이 있다는 거죠. 매매 목적물인 특정물에 하자가 생겨서 이 누수가 아주 심각하다. 심각해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목적 달성이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그럼 이건 중차대한 거죠. 저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중차대한 하자, 중대한 하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중대한 하자가 생겼다. 중대한 하자. 그러면 이거 누수가 너무 심각하다. 그러면 계약을 해제해버리고 끝내면 돼요. 해제. 계약 해제로 해결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다. 아주 경미한, 아주 작은, 사소한 하자에 불과하다. 그러면 목적 달성이 가능한 케이스고요. 이거는 경미한 하자. 이렇게 이름하여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해제를 할 수 없어요. 왜? 경미한 거니까. 사소한 거니까. 그럴 때는 해제할 수 없고 그럼 뭘로 해결하느냐? 손해배상으로요. 그래서 중대한 하자는 해제로요. 경미한 하자는 손해배상으로. 이렇게 해법을 찾으면 됩니다. 단 매수인 이런 책임 추궁을 집주인한테 하려면 집 팔은 집주인한테 하려면 매수인이 하자를 몰랐어야 된다. 하자를 모르고 있어야 된다. 라는 점이 논의의 출발점이에요. 그거는 권리하자하고 논의의 출발점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담보 책임을 매수자가 집을 매수한 사람이 집주인한테 책임 추궁하려면 매수인은 하자를 모를 것. 하자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돼요. 선의이고 무과실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이에요. 이걸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이 담보책임 행사기간은요. 권리하자는 아까 1년이었어요. 권리하자는 담보책임 1년이었다면 물건의 하자는 절반으로 줄어서 6개월입니다. 6개월 내에 책임 추궁을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자, 이 점에서 권리하자하고 식별을 꼭 해주셔야 돼요. 선의에다가 나아가서 무과실까지 요건으로 한다는 점이고 기간도 6개월로 줄었다. 나아가서요. 종류물의 하자. 예컨대
내가 뽑았던 자동차인 폭스바겐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차인데 그 차에 결함이 심각해가지고 그 차를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운행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차대한 하자다.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면 되죠. 해지를. 근데 나는 해지한다는 거는 차를 돌려주고 차값을 환수받는 거지요. 근데 나는 해지를 원하지 않아. 나는 다른 차를 원해. 그 차 말고라도 다른 차를 나는 꼭 원해. 왜? 내가 그 차를 좋아하거든. 그럴 때는 해제나 손해배상이요. 해제나 손해배상으로 해법을 안 찾고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차를 달라고. 다른 차를 달라. 그 차 말고 결함 없는 새 차를 뽑아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왜요? 종류물은 그 물건 말고 똑같은 차가 다른 게 있으니까. 특정물은 이게 유일물이거든요. 이게 유일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체가 안 돼요.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해제나 손해배상 이거밖에 안 돼. 해제나 손해배상으로. 그런데 이 부분은 종류물 하자는 해제, 여기처럼 해제 또는 손해배상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 해제나 손해배상 이걸 하지 않고요. 이거를 하지 아니하고 나 해제도 이것도 안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난 이렇게 할 거야. 새 차야. 다른 새 차 달라고. 다른 새 차. 이거를 이름하여 완전물 급부 청구라고 합니다. 완전물 급부 청구. 하자 없는 새 차를 달라고. 뭐를 하지 않고요? 해제나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물권하자는 이렇게 집약이 되겠습니다. 특정물이냐 종류물이냐 이렇게 분류를 하시고 해법은 솔루션이 이거다. 중대한 하자냐 경미한 하자냐. 중대하다면 해제로, 경미하다면 손해배상으로. 논의의 출발은 이 부분이다. 선의무과실이다. 그것도 6개월 안에 쇼부를 봐야 된다. 단 종류물일 때는 나 해제 안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다른 차. 그 차 말고 폭스바겐은 폭스바겐인데 하자 없는 새 차 다른 차로 대체해줘. 이걸로 갈 수 있다. 이렇게요. 이게 물권하자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문 가서 정리하도록 하죠. 451페이지의 맨 위쪽 580조. 580조 위에다 넣어주시죠. 580조 위에다가 특정물 하자. 580조는 특정물의 하자. 왼쪽에다 581조는요. 종류물 하자. 물건의 하자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누자고요. 특정물의 하자와 종류물의 하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주자고요. 580조가 특정물 하자. 581조는 종류물의 하자. 이렇게 두 개로 세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규정하는지 조문 들어가서 보시면 580조 1항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있을 때 그 하자가 있냐 없냐는 언제가 기준일까요? 언제가? 계약 성립시가 기준이에요. 우리 구위에다 써보실게요. 계약 성립시 기준. 계약할 때 그 자동차가 그 핸드폰에 결함이 있냐 없냐 이걸 따져주는 거예요. 그 자동차나 핸드폰을 나한테 넘겨줄 때가 기준이 아니에요. 인도시가 아니라 계약 성립시라는 거. 그 하자 위에다 써주세요. 판단 시기. 하자 판단 시기는 언제냐? 인도시. 차량을 인도해 줄 때가 아니라 계약 성립시 기준점이다. 성립시가 기준이라는 점. 575조 제1항의 규정. 575조 제1항의 규정이 여기에 준용이 됩니다. 575조 제1항. 그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면 해제해버려라.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미한 하자다. 그러면 뭘요? 손해배상으로 해법을 찾아라. 이게 575조예요. 575조 규정이 여기에 준용된다고 그랬어요. 준용 땡겨다 써라 여기다가.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자를 알았을 때 이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적용하지 않죠. 그럼 반대로 틀어버리면 선의 무과실일 것.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에다가 가로하고 넣어보세요. 매수인이 선의이고 무과실일 것. 선의 무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매수인이. 여기 별표입니다. 두 번째 항 전항의 규정은요.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경매의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의 별 3개. 2항의 별 3개. 자, 집을 매매로 샀을 때 하고 집을 매매가 아니라 경매로 샀을 때, 경매로 인수했을 때는 법적인 취급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자, 집을 매매로 산 것과 경매로 산 거는 뭐가 다르냐? 매매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고요. 경매는 법원이 한 거예요, 법원이. 자, 이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매매로 샀을 때는 권리의 하자하고요. 권리의 하자가 있거나 물건의 하자가 있거나 양쪽의 담보 책임이 다 성립해요.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도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도 다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이거는 권리의 결함, 이거는 물건의 결함이죠. 이 집이 남의 집이었다. 이 집 자체가 남의 집이었다면 그거는 권리의 하자고요. 이 집에 누수가 있었다. 누수가 있었다면 물건의 하자가 될 거예요. 이거 다 책임 물을 수 있어요. 근데 경매일 때는 권리하자는 책임이 인정이 되어요. 하자가 있으면. 이 집 자체가 남의 집이었다. 남의 집이 경매로 나와서 내가 받은 것이었다. 이 원래 주인이 아니라 남의 집이. 이러면 권리하자 문제고요. 그게 아니라 이 집에 약간의 누수가 있었다. 스크래치가 있었다. 창틈이 조금 결함이 있었다. 이러면 이거는 몽땅 물건의 하자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이 담보 책임이요. 담보 책임을 더 이상 물을 수가 없다는 점이 바로 이 항이에요. 물건의 하자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이 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이 부분이. 물건의 하자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럼 거꾸로 말하면 권리하자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규정을 했을까? 물건의 하자는, 권리하자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물건하자는 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 왜냐고요? 왜? 이 부분을 뚫으셔야 돼. 이 부분이 시험에 한 15번 이상 나왔으니까. 왜 그럴까요? 왜? 물건의 하자라는 거는 사소한 것들이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삼을 수 있어요. 내가 빌라를 샀다. 경매로 7억 주고 빌라를 샀어요. 그때 사고 났더니 빌라 값이 떨어지네. 올라야 되는데 떨어지네. 열받게. 자, 이때 내가 이 경매를요. 만약 없는 걸로 되돌릴 수 있다면, 경매를 없는 걸로 되돌릴 수 있다면 내 손해본 거는 다 막을 수 있어요. 이때 물건의 하자를 가지고 법원에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물건의 하자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잡을 수 있어요. 벽지가 하자가 있어요. 벽지가. 이것도 물건의 하자예요. 이걸 법원이 인정해주면 계약을 다시 없는 걸로 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닥이요. 스크래치가 생겼어요. 이것도 하자죠. 물건 하자. 그럼 이것도 또 법원이 되돌려주면 경매는 없는 걸로 되어요. 이런 식의 하자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잡을 수 있어요. 이럴 때마다 담보 책임을 인정해버리면, 담보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계약을 없는 걸로 되돌리면, 경매는요. 법원이 기껏 진행을 해서 경매를 끝내버렸는데 이 물건 하자를 가지고 태클을 걸기 시작하면 경매 절차는, 다 끝나버린 경매 절차는 끊임없이 뒤집어지고 경매됐다가 또 뒤집어지고 이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경매 절차는 안정성 보장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왜? 이 하자는 수만 가지니까, 물건의 하자는. 그래서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라, 묻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경매에서는 물건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못 받게 된 거예요. 왜? 물건 하자는 수만 가지니까. 이거 가지고는 태클을 걸어라, 걸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매에서는 오로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이 경우뿐입니다. 권리하자일 때만. 권리의 결함이 있을 때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경매일 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있다는 점이에요. 왜요? 물건의 하자는 셀 수 없이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태클 걸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바로 이 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81조 종류물의 하자. 매매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특정된 자동차에 핸드폰에 하자가 있을 때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조 규정을 준용하니까요. 목적 달성 불가능하다. 그 폭스바겐 자동차로 인해서 하자가 있어서 배기가스 조작으로 인해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계약 해제해버리면 돼요. 해제. 차값 돌려받으면 됩니다. 근데 경미한 하자다. 경미한 하자다. 그러면 해제는 안 되고요. 손해배상으로 해결합니다. 이때 해제나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뭘요? 완전물 급부 청구할 수 있어요. 그게 2항입니다.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뭘요? 하자 없는 물건, 새 차. 하자 없는 새 차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82조. 전 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얼마냐면 6개월이라는 점입니다. 1년이 아니라 6개월의 발표. 자, 이렇게 해서 물건의 하자까지 짚어보셨습니다. 자, 밑에 책에 체킹만 하고 가도록 하죠. 자, 동그라미 1번에 물건의 하자가 있어야 됩니다. 물건의 하자. 여기서 물건의 하자란 기억의 별표. 물건의 하자란 매매 목적물이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이요. 성능을 결여했다. 이러면 하자가 있다는 거죠. 또는 보증한 성질,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하면 그 물건에 하자가 있다. 이렇게 판정합니다. 기억의 별 하나. 그 다음 B번이요. B번의 별 3개요.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요. 건축을 목적으로 내가 건축하려고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어요. 거기에 땅 1000평을 샀는데 알고 보니 그 땅에는 공장을 세울 수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건축이 불가능한 그런 땅이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라고 하고요. 이러한 하자는 목적물의 하자로 판례는 판시합니다. 목적물의 하자의 별 3개. 그걸 권리의 하자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권리의 하자가 아니라 목적물의 하자로 봅니다. 땅이 법으로 묶여져 있으면. 땅이 법으로 묶여져서 건축을 할 수 없더라. 이런 경우를 우리 판례는 권리의 하자로 본다. 물건의 하자로 본다. 물건의 목적물의 하자로 봅니다. 별 3개요. 그 다음 니은의 별 하나. 하자가 있었냐 없었냐 그 판단은 언제로 한다? 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성립시 밑에다 이렇게 표시하면 틀리는 거예요. 목적물 인도시요. 목적물 인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지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뒤로 넘어가서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거대 별표. 그 다음 3번에 경매일 때요. 경매일 때의 삼각형. 경매일 때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물건의 하자는 수만 가지니까. 자, 거기까지 보시면 담보 책임의 큰 틀은 마무리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담보 책임 의의에서 이쪽 종류까지요. 종류에서 권리하자하고 물건의 하자까지 훑어보셨어요. 특히 권리하자에 있는 중요한 5가지요. 5가지 중에서 이번 순환에서는 2가지만 집중적으로 보셨습니다. 나머지 3개는 심화과정, 다음 순환이 심화과정에서 별도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담보책임, 매매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담보책임에 관한 핵심 골격하고 내용 몇 가지를 같이 보셨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시 쉬셨다가 이제는 주제를 바꿔서 환매 그리고요 임대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